가시광선의 파장의 빛은 390에서 780 나노미터 정도인데 보랏빛이 가장 짧고 붉은빛이 가장 길다. 다 정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 밑줄 칠 게 없어요. 표지가 안 나왔죠? 그제?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하므로 진동수는 보랏빛이 가장 크고 붉은빛이 가장 작다. 태양빛이 대기층에 입사하여 산소나 질소 분자와 같은 공기 입자, 먼지 밀입자, 에어로졸 등과 부딪히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데 이러한 표지가 나왔지? 이러한 현상을 산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한 거죠. 이러한이란 표지 나왔고 개념을 정의를 했어요. 산란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앞에 나오는 흩어진다. 이거지? 네, 흩어지는 현상이 산란이다. 그죠? 산란은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에 따라서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으로 구분된다. 항목 제시하는 표지입니다. 구분된다. 그래서 뭐하고 뭐로? 레일리 산란이라는 것과 미산란이라는 것. 항목을 구분했으니까 이거 각각 설명을 하겠지? 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은 레일리 산란 이렇게 가겠지? 그지? 레일리 산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산란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얘기했고 그리고 종류를 나누어서 설명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레일리 산란은 입자 직경이 파장의 10분의 1보다 작을 경우래요. 여기서 키워드는 10분의 1 기준으로 해서 작을 경우 이렇게 되겠죠? 산란을 말하는데 그 세기는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여기서 몇 제곱이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보면 될 테니까. 그러니까 파장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확인해 두면 되겠죠? 대기의 공기 입자는 직경이 매우 작아 가시광선 중 파장이 짧은 빛을 주로 산란시키며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의 세기가 강하다. 이 얘기지? 세기는 파장과 반비례한다. 따라서 인과 표지입니다. 맑은 날에는 이게 는이 나왔으니까 보조사죠. 차이를 나타내는 보조사지. 그럼 맑은 날에는 있으면 흐린 날에는 이런 식으로도 뒤에 다른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찾아봅시다. 일단 맑은 날에는 주로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차이에 주목하라는 거야. 는이 차이니까 뭐에?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랏빛이나 파란빛이 강하게 산란된다. 이거지? 그래서 결과 보랏빛 또는 파란빛 여기 되고 뭐 당연히 그러니까 붉은빛이나 노란빛은 약하게 산란되겠죠. 산란되는 세기로는 보랏빛이 가장 강하겠지만 우리 눈은 보랏빛보단 파란빛을 더 잘 감지한다. 그러니까 보랏빛, 파란빛 중에서는 파란빛이 더 잘 감지가 된다. 여기도 확인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하늘은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그죠? 맑은 날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공기 입자가 보랏빛과 파란빛으로 산란이 되는데 그중에서 파란빛을 더 잘 감지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만약 태양빛이 공기 입자보다 큰 입자에 의해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는 경우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위에 첫 번째 문단 올라가 보면 공기 입자가 0.1에서 1나노미터였는데 먼지 밀입자나 에어로졸은 그거보다 크지? 그러니까 공기 입자보다 큰 입자라고 하는 건 먼지 밀입자나 에어로졸이 있는 경우. 그지? 그거는 맑은 날에는 그랬으니까 여기는 그렇지. 이게 흐린 날인 경우지. 그죠? 흐린 날에도 레일리 산란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면 공기 입자만으로는 산란이 되지 않던 긴 파장의 빛까지 산란이 되어서 하늘의 파란빛이 상대적으로 엷어진다. 이게 뭐야?
파란빛이 상대적으로 엷어진다는 건 파랗지 않게 보인다는 거니까 이게 흐린 날씨의 하늘이지. 그지? 그러니까 뿌옇게 보인다 이런 뜻이지.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겠죠. 엷어진다는 걸. 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레일리 산란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치? 자, 근데 구분을 해서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겠지? 섞일 수 없는 것은 섞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레일리 산란에 대한 설명과 미산란에 대한 설명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걸 봤으면 항목 구분을 했을 때 하나를 보고 바로 답을 찾아라.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63번의 윗글의 중심 내용은 요걸 지금 종류를 나누고 갔으니까 산란의 개념과 관련된 얘기겠죠? 예, 그래서 산란의 원리 그리고 종류는 유형이죠? 예, 그래서 1번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64번은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이니까 여기와 관련되는 것만 일단 걸러냅시다. 예. 그러면 1번에 가시광선의 파란빛이 보랏빛보다 진동수가 작다. 진동수하고 파장하고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아까 보랏빛이 파란빛보다는 파장이 길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중간에 보시면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 짧으니까 파장이 더 짧은 거니까 진동수는 더 크겠죠. 예. 그래서 파란빛이 진동수가 더 작다. 맞죠? 프리즘을 분해한 태양빛을 다시 모으면 흰색이 된다. 흰색을 분해하면 7가지 색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한 거니까 2번도 적절합니다. 파란빛은 가시광선 중에서 레일리 산란의 세기가 가장 큰 건 아니라고 그랬죠. 보랏빛이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65번에 A 도시에서는 많은 비가 내린 후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다. 파랗게 보이는 건 뭐와 관련 있어요? 레일리 산란과 관련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는 레일리 산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비가 오기 전에 대기에서는 직경 10에서 20나노미터의 먼지 밀입자들이 균질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지? 흐린 날. 그리고 비가 온 후에는 그것이 관측되지 않았으니까 먼지 밀입자가 없고 뭐만 있는 상태? 공기 입자만 있는 상태. 그래서 더 파랗게 보였다. 이거지? 됐지? 자, 그럼 A 도시에 대한 설명만 봅시다. A 도시에서 하늘이 더 파랗게 보인 것은 레일리 산란이 나타난 거다. A 도시에서 비가 오기 전에는 미산란 아니죠? 5번에도 역시 A 도시에 비가 온 후에 하늘에 미산란이 일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A 도시에 관한 설명이 나올 땐 다 레일리 산란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5번은 제끼고. 그죠? 자, 그러면 미산란에서 마지막 65번 문제와 관련된 것만 보면 되겠네. 미산란은 입자의 직경이 파장의 10분의 1보다 큰 경우 차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차이만 표시를 해두세요. 미산란은 10분의 1보다 클 경우 이거고요. 주로 에어로졸이나 구름 입자 등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이때 산란의 세기는 파장이나 입자 크기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이것도 위에 거랑 차이가 되겠지. 그제? 그러니까 파장의 세기가 여기 밑줄 치고 산란의 세기가 여기 밑줄 치고 차이가 거의 없다. 이래 놓으면 되겠지. 입자의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구름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미산란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구름이 나오는 것이 미산란이에요. 이거는 구름 입자처럼 입자의 직경이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매우 큰 경우에는 모든 파장의 빛이 고루 산란된다. 이 산란된 빛이 동시에 우리 눈에 들어오면 아까 봤던 대로 프리즘으로 분해되기 전의 상태가 되는 거지. 그제? 그러니까 구름이 하얗게 보인다. 이처럼 요약 표지입니다. 이건. 대기가 없는 달과 달리 지구는 산란 효과에 의해서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색이 나타나는 건 요 산란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은 미산란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어요. 산란 효과, 산란의 효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65번에 4번에 B도시에서 낮은 하늘이 뿌연한 개처럼 흰색으로 보이고 흰 구름이 낮게 떠 있다. 이게 미산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에어로졸이 균질하게 분포하는 것이 관측되었다는 말도 있죠. 요것도 미산란의 특징입니다. 그치? 그래서 B도시 설명할 땐 미산란에 대한 설명인지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은 레일리 산란이라고 했는데 레일리 산란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5쪽도 빛의 성질과 관련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지문하는 건 독서를 할 때 독서의 방법도 중요하긴 한데 모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배경 지식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지? 배경 지식은 뭐로 알 수 있다? 개념이나 어휘력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게 되면 배경 지식이 높아진다는 거는 많은 단어들의 의미를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많은 단어들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건 이렇게 전문적으로 과학이나 아니면 기술이나 또는 뭐 사회나 이런 데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치? 수능 시험에서는 이런 단어들의 뜻은 알고 있다고 치고 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산란이라는 용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 그렇지? 그 다음에 45쪽에 나오는 것처럼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그렇지?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의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그렇지?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45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봅시다. 일단 개념 정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투과라는 거 정리했어요. 투과. 투과는 빛이 어떤 물질을 통과하는 거다. 그지? 빛이 물질을 통과하는 게 투과.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에서처럼 빛이 한 매질로부터 다른 매질로 들어갈 경우, 여기서 매질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하고 비슷한 건데, 물질이, 그러니까 빛이 통과하는 물질, 이걸 매질이라고 해요. 그치? 그래서 한 매질로부터 다른 매질로 들어간다. 여기서는 아마 위에가 뭐 공기고 밑에가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빛은 입사광선과 입사점의 경계면에서 그 그림을 보고 지문을 이해하세요. 그림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니까. 수직으로 세운 법선을 기준으로 꺾이게 되는데 이를 굴절이라고 한다. 두 번째 개념은 굴절입니다. 굴절은 어떻게 된다? 꺾이게 된다. 그치? 빛이 꺾이는 거야. 여기서 수직으로 세운 법선을 기준으로라고 하는 거는 경계면과 수직인 선분이 법선이에요. 그렇죠? 예. 이때 빛은 밀도가 작은 매질에서 큰 매질로 투과할 때 감속한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특징이지. 그치? 그러니까 감속을 해. 빛이 감속할 때는 조건이 뭐야? 에서 큰 데로 갈 때지. 그러니까 큰 매질. 여기다가 밑줄 치면 되겠지. 큰 매질로 갈 때. 어차피 지금 앞에서 굴절이라는 개념은 알고 가는 거잖아. 굴절이라는 거는 꺾인다는 거였지. 그지? 꺾인다는 거는 위에 다른 매질과 아래 다른 매질로 두 개의 매질을 통과한다는 뜻이지. 그지? 그럼 두 개의 매질을 통과할 때 어떤 매질이 밀도가 크냐 이거야.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매질로 들어가느냐만 알면 되겠지. 그치? 굳이 앞에 뭐 작은 매질, 큰 매질 두 개 다 쳐놓으면 지저분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 거 결과에 해당하는 거에 표시하라는 거야. 큰 매질일 때 감속한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꺾이는 거야? 법선 쪽으로 꺾이는 거야. 감속한다는 건. 밀도가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투과할 때. 그러면 작은 매질로 투과할 때는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라는 건 어느 쪽으로 꺾인다는 걸까?
법선의 반대쪽이니까 어느 쪽으로? 이게 법선이죠? 네. 이게 뭐야? 경계면. 경계면이죠? 네. 그럼 법선 쪽으로 꺾인다는 거는 이렇게 꺾이는 거고. 그지? 이쪽으로. 그럼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이쪽으로 꺾인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경계면 쪽으로 꺾인다. 이러면 되겠죠. 그림 보고 활용하세요. 네.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시면 될 거예요. 경계면 쪽으로. 그지? 그 다음 이때는 빛이 감속할까요? 가속할까요? 가속. 가속하겠죠. 반대니까. 알겠지? 응. 대기권의 밀도가 우주 공간보다 크기 때문에 빛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는 대기권 안으로 꺾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법선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잘못 써도 상관없지. 그래서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굴절로 인한 자연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겠지?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투과는 굴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여서 설명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빛의 굴절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개념 얘기했죠? 네. 자, 그래서 자연 현상을 이제부터 설명하겠다는 거야. 우선이라는 건 한 개만 얘기하진 않을 거란 얘기지? 네. 첫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병렬적입니다. 밤에 보이는 별이 실제보다 높은 고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별이 실제보다 높은 고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굴절 현상 때문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바깥이 우주 공간이고 지구가 있고 여기가 대기권이라면 별이 있을 때 별빛은 지구 공간,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법선 쪽으로 꺾이는 거지? 네. 그치? 이쪽이 매질이 크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바라볼 때 사람은 자기가 빛이 오는 쪽이 계속 연장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이 선에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고도보다 높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네. 선분을 볼 때 관찰자 입장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 대기는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그 위에 있는 상층 대기의 무게에 의해 압축되기 때문에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빛이 굴절되는 정도는 더 커진다. 그러니까 대기권이 이거는 균질하지 않다는 걸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간의 의미가 여기서 지금 굴절되는 정도가 지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라는 거는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꺾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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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여서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경계면이라고 하는 게 매질의 밀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대기권 전체의 공기의 밀도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행간의 의미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봅시다. 이런 이유로 별빛은 지구의 대기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경로가 더 꺾이게 된다. 하지만 역접해주죠. 사람의 눈은 빛이 굴절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자기 눈에 보이는 각도를 생각한다는 거야. 별빛이 어느 방향으로 오는 것으로 보이면 별도 그 방향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게 된다. 그래서 오는 것으로 보이면 여기가 굴절되어서 보이는 거예요. 굴절되어서 보이는 쪽으로 그 방향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게 된다. 여기 그 방향이라는 건 굴절되어 오는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적이죠? 네. 그래서 지상의 관측자는 별빛이 대기층에 들어올 때의 고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별을 보게 되는 것이다. 굴절의 정도는 별의 위치가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커져서 수평 방향으로 들어오는 별빛의 경우에는 굴절각이 약 0.6도에 달한다. 이 정도가 매우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굴절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커진다. 여기도 밑줄 쳐놓고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별이 실제 고도보다 높아 보이는 이유죠. 그죠? 진짜 높은 건 아니고 높아 보이는 이유. 그죠? 네. 자, 같은 원리로 태양도 두 번째 자연현상입니다. 태양이 실제보다 일찍 뜨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도 요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요건 앞에 거의 힌트가 나왔어요. 이게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이 굴절도가 커진다라고 얘기했었지? 네. 그제? 그러니까 태양이 지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4도일 때는 90도일 때보다 태양빛은 12배나 더 두꺼운 대기층을 통과하게 되어서 그제? 그러니까 지구가 9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있게 되면 요 위에 있게 되면 여기를 통과하는 거의 통과거리보다 이쪽에서 통과할 때의 통과거리가 훨씬 더 길다는 거지. 네. 그치? 그래서 일출 때 태양빛의 굴절은 최대가 된다. 그래서 일출 때가 최대가 돼요. 태양의 중심이 지평선을 통과하는 때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2분 정도 더 빨리 뜨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반대로 일몰 때는 2분 정도 더 늦게 지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양이 이미 이 사람이 바라볼 때의 자기 눈의 시야에서 180도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아래쪽에 있을 때는 사실은 안 보여야 되는 건데 요 밑에 있을 때도 굴절이 되기 때문에 대기권에서 요 빛이 대기권에서 굴절이 되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수평보다 아래에 있을 때도 태양이 보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평에서 올라왔을 때보단 2분 일찍 2분 정도의 2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더 적게 그때 태양이 보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미 시야에서는 내려가긴 했지만 그게 굴절도가 요 4도 정도로 꺾여서 보이기 때문에 이미 내려갔지만 아직 태양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지. 그치? 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일출과 일몰 때 태양이 보이는 시간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 또한 일정한 밝기로 빛나는 별은 대기권에서의 빛의 굴절로 인해서 우리 눈에는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별은 반짝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네. 그죠? 근데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굴절 현상 때문이다. 왜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빛은 밀도차가 있는 대기층의 경계면에서 굴절해서 입사하지만 각각의 대기층에서도 대기 상태가 안정되지 못하다는 거죠. 불안정한 거야. 안정되지 못하면 이게 조건이니까 밑줄 쳐야 돼. 네. 대기의 밀도가 고르지 못하게 되어서 별빛은 지속적으로 상하 좌우로 굴절된다.
그치? 그러니까 매질이 큰 쪽으로 항상 꺾이게 되는데 매질이 큰 쪽으로 꺾일 때에 어떨 때는 매질이 크고 어떨 때는 매질이 작고 이런 대기층의 불안정 때문에 아래로 꺾였다가 위로 꺾였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퍼지는 현상처럼 반짝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이유로 별이 일정하게 은은히 빛나지 못하고 계속 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일수록 별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 바람이 부는 날은 대기의 밀도가 어떻다는 거야? 바람이 부는 날은 대기의 밀도가 불안정하다. 이렇게도 유추할 수 있겠지? 그렇죠? 추론 문제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뭐 바람이 부는 날에는 대기의 밀도가 불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치? 그러면 그 문장은 없지만 3단론법으로 정리할 수 있지. 네. 그치? 대기의 밀도가 불안정할 땐 굴절된다. 반짝인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날엔 더 굴절된다. 더 반짝인다. 그치?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날은 대기의 밀도가 매우 불안정하다.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됐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항목별로 나와 있긴 한데 같은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자연현상을 요 세 가지 자연현상을 지금 빛의 굴절현상이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 원리, 이거 내용 문단 정리하라는 거죠. 네. 과학적 원리고 이건 자연현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6번은 1번이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선택지는 일단 지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건 뭐 경쟁하는 선택지도 없으니까 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번. 관측자 A가 대기권을 벗어난다. 벗어나면은 매질이 균일하겠죠. 네. 우주 공간은. 네, 공기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 C나 별 D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굴절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별 B가 지평선 아래로 0.6도를 더 내려가게 되면 최대 굴절 각도를 벗어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때는 관측자 A에게 안 보일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0.6도라고 하는 게 최대 굴절도라고 하는 걸 유의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문단 설명을 할 때 지평선과 이루는 각도가 4도일 때라고 얘기한 거지. 이게 최대 굴절 각도가 그러니까 최대 굴절 각도가 4도라는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 네. 지평선과 이루는 각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관측자가 보기에는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이 수평으로 이렇게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구니까 이렇게 꺾여 있는 거지. 네. 그치? 그러니까 요거와 이루는 각도가 4도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네, 대기가 불안정하면 더 반짝인다라고 얘기했고 D는 굴절도가 C보다는 더 낮을 겁니다. 그제? 그래서 D가 더 실제 방향에 더 가까웠게 보이겠지? 실제 고도도 높고 대기의 밀도가 더 커진다면 C와 D는 더 높은 고도, 즉 굴절도가 높으니까 더 높은 고도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의 이유는 굴절이 되는 거니까 굴절의 이유는 대기의 밀도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밀도가 크다라는 것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면 됩니다. 1번이네요.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과학의 마지막 지문은 요게 수능 완성 첫 번째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풀어라 그랬지, 수능 완성 거. 수능 완성 첫 번째에도 있는데 그게 연계 지문 만드는 방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케플러가 행성 운동의 법칙을 만들어냈고 근데
왜 행성 운동이 일어나는지는 설명을 못했고, 그제? 그러니까 케플러의 이 한계를 해결한 게 뉴턴이었고, 그래서 행성 운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뭐 때문이라고? 만유인력, 중력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지. 행성 간의 중력, 인력. 근데 행성 간의 인력과 중력이 왜 발생하는지를 뉴턴은 또 설명을 못했어. 그래서 그거를 아인슈타인이 설명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설명했어요. 행성 운동의 법칙, 그리고 만유인력의 법칙,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여기서 일반이라는 것이 빛의 속도가 바뀔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이라는 의미는. 자, 이 이론에서 이게 전제야. 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우주 어디서나 동일한 상수 c라는 거지. 이 전제 조건을 설정한다. 그래서 이가 이끄는 문장이고, 여기서는 전제 조건을 설정한다. 전제 조건 설명이에요. 만일 예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즉 빛의 속도는 범우주적 상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제 조건이에요. 그치? 빛의 속도는 범우주적 상수. 이거예요. 그렇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일반 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를 우주 상수로 뒀어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무리하게 고수를 하다가 결국은 비판을 받은 거지. 그치? 나중에 이거 수정했다라고 하죠. 뭐 어쨌든. 그래서 범우주적 상수를 지금 빛의 속도로 놓는 건 이거는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적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개념을 얘기했고 용어 정리를 한 거지. 그럼 두 번째 문단은 요 특수 상대성 이론의 전제 조건. 자, 이때 빛의 속도의 불변성으로부터 얻어지는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그 쓰니가 흥미롭대죠. 우리 흥미로워야 돼요. 얘가 흥미롭다니까. 그지? 뭐가 흥미롭다?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이라는 것.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게 상대적이라는 것. 결론을 미리 준 거예요. 그렇죠?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론은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이다. 그치? 그러면 이 답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뒤에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해서 예시가 나오는 거지. 사례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동하는 우주선 내부에서 영희가 빛시계를 관찰하고 민수는 정지에 있는 행성에서 이 우주선의 빛시계를 관찰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민수가 정지에 있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우주선, 그리고 영희 그리고 빛시계. 이 우주선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희와 빛시계도 다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치? 여기서 빛시계란, 요거는 그냥 여기서 나오는 빛시계 설명을 하는 거니까 몰라도 돼요. 굳이 밑줄 안 쳐도 됩니다. 부수적인, 사례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설명들은 굳이 다 밑줄 안 쳐도 돼요. 그렇죠? 거울을 사이에 두고 빛이 왕복하도록 만든 가상의 시계를 말하는데,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돼요. 만일 우주선 내부에 있는 영희가 보는 빛시계에서 빛이 한번 왕복을 했다라고 할 때 영희의 눈에는 이 빛은 그냥 왕복한 것으로 끝나요.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행성에 있는 민수의 눈에는 그 빛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일까? 그러면 민수의 눈에 그 빛이 어떻게 보일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뭐를 볼 때?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볼 때. 그치? 이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 이거예요. 됐어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볼 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빛시계에서 빛이 한 번 상하로 왕복할 때 민수의 눈에는 그 빛이 우주선과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관찰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선 내부에 있는 현상들은 다 같이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A, B, C의 경로로 움직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영희가 관찰한 것보다 더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특수 상대성 이론의 전제 조건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일정하므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속도는 일정해. 근데 거리가 늘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시간도 늘어나야 되죠. 그치? 그러니까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상대편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찰이 된다. 이걸 시간의 팽창이라고 한다. 그치? 그래서 시간의 팽창이 바로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사례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서 시간의 팽창이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문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69번에 1번은 아까 맨 처음에 전제 조건에서 얘기한 것만 유의하셨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죠?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70번은 자 보기를 보면 조지프 하펠과 리처드 키팅이라는 사람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다음과 같은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우선 자 여기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증명했다는 거야. 그럼 뭐야? 시간이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우선 초정밀 원자시계 8개를 준비하여서 4개는 전보제트기에 실어 지구를 떠다니게 하고 나머지 4개는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관측소에 남겨놓았다. 이틀 동안의 여행을 마친 전보제트기가 착륙한 후에 이를 기다리던 과학자들은 탄성을 질렀다. 왜? 맞았으니까. 증명했대잖아. 그치? 앞에서 증명했다니까 이 실험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증명한 것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이걸 증명했다는 건 시간이 그렇지 팽창했다. 다시 말하면 더 느리게 갔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걸 찾아야 돼. 이게 과학 문제가 아니야. 과학 탐구 문제가 아니라 국어 시험이에요. 그렇죠? 국어 시험이니까 보기에 사례가 나오게 되면 이 사례가 본문의 어떤 개념을 뒷받침하는 것인지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윗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증명한다고 했으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론이 이게 선택지에 들어간 걸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건 사례 문제를 풀 때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조성인데 이거는 수능 특강 실전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캐논하고 유사한 유형의 지문이라서 선택을 했어요. 기준만 잘 잡으시면 돼요. 처음에 용어 설명하는 거하고. 자, 첫 번째 문단은 이제 무조음악의 탄생이 되겠지. 이거는 정리만 할게요. 지문 안 읽고. 무조음악의 탄생. 그래서 무조음악이라는 건 조성이 없다.
그 얘기했죠? 두 번째 문단은 무조음악에서는 이 체계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체계성을 더하고자 만든 것이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12음 기법은 무조음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조음악의 특성이라는 게 조성의 자유로움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체계성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12음 기법이 어떻게 작곡이 되는지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12음 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기본 음열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본 음열을 만들 때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뭐뭐 있어요? 이거는 음이 반복되는 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반복된 음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음들이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음이어야 돼요. 요런 음으로 기본 음열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에서 이거를 이제 구성할 때 구성의 방식이 역행이 있다는 거지. 역행은 어떻게 하는 거야? 거꾸로 배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위는 그렇죠. 그러니까 역행이 좌우 대칭 구조라면 전위는 상하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위는 위치를 반대 방향으로 배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행 전위. 역행 전위는 전위를 한 다음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71번, 72번은 뭐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따로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죠? 73번의 그 보기를 보시면은 A가 기본 음열이죠.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합니다.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B는 A하고 어떤 관계예요? B는 A하고 위아래로 접히면 접히죠. 접으면 접히죠. 그러니까 상하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전위가 된 거지. 네. 그 다음에 C는 그죠? 12번 음이 지금 1번 음으로 와 있지. 11번 음이 2번 음으로 와 있고. 그러니까 얘는 역행이죠. 그 다음에 D는 전위한 것을, 그러니까 D는 B하고 비교를 해보면 B에 있었던 12번째 음이 첫 번째 음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위한 것을 역행을 한 겁니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D가 역행 전위가 되죠. 됐지? 역행전이 D하고 C는 무슨 관계가 돼요? D하고 C는 전위? D를 역행하면, 그러니까 D를 상하로 겹치면 그러면 C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C는 D의 전위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C하고 D를 위아래로 딱 겹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음의 위치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되지. 자, 그래서 B는 A를 역행이 아니라 전위한 것이고요. C는 A를 역행의 방법으로 파생시킨 거고, D는 C가 아니라 A를 역행전위한 거예요. C가 D로 바뀌는 거는 규칙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건. 굳이 말하자면 C에 대한 전위라고 말할 수는 있을 텐데, 근데 C와 D가 지금, 그러니까 C가 D로 전이된 게 아니고, 이건 D가 C로 전이되었다라고 설명해야지 맞아요. 그죠? 왜냐면 전위를 먼저, 그러니까 A를 전위를 먼저 하고 나서 D로 역행한 것이니까. 알겠지?
그다음에 B와 C는 한 번씩만 파생한 거고 이건 두 번 파생한 거지? 예, 그래서 4번이 답이고 C와 D는 B를 한 번씩 파생한 것이다라고 하려면 예, B가 기본 음열일 때 얘네들이 각각 전이하고 역행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얘하고 얘는 지금 역행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예. D는 B의 역행 관계가 됩니다. 아까 이걸 역행해서 역행 전이를 만든 거니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